자, 23페이지 신석기 시대로 갑시다. 자, 신석기 시대는 BC 8000년경 BC 8000년경부터 자, BC 8000년경부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BC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어떻게 알았냐? BC 8000년인 걸 어떤 유적지를 조사해 본 결과 거기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는 첫 번째 거의 이른 시기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죠. 이게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이에요.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석기가 BC 8000년경부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제주 고산리 유적이고, 자,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 자, 신석기 시대는 그 전에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일단 우리가 선사시대 볼 때 뭐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했냐면 도구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구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신석기 시대는 그 전에 뗀석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간석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간석기는 말 그대로 도구를 갈아서 맨질맨질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 또는 훨씬 더 정교하게 날카롭게 만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 그 전에 뗀석기는 말 그대로 돌과 돌을 부딪혀서 떼내면 이거 랜덤이잖아요. 랜덤. 어떻게 모양이 남을지 모르죠. 그런데 갈아서 도구를 만들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한 도구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사용하던 간석기는 농기구로 사용됐던 게 되게 많고요. 농기구. 자, 농기구용으로 사용했던 게 예를 들면 자, 돌삽, 돌날, 돌랏, 그 다음에 돌, 보습, 농경, 굴지구 이런 것 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기구. 자, 그 다음에 간석기로 또 뭘 만들었냐면 직조용 도구. 직조용 도구라고 하는 건 직조, 옷감 짜는 도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락바퀴 같은 게 있죠. 가락바퀴. 이런 게 이제 직조용, 옷감 짜는 용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어로용도 있어요. 어로는 뭐냐? 물고기 잡이죠. 그래서 뭐 그물추 같은 거, 그물추 이런 것들이 간석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간석기 같은 경우는 농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옷감 짜는 직조용도 있고, 물고기 잡는 어로용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간석기를 갈아서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간석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요 신석기 시대에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구도 등장을 하는데 그게 톡이에요. 톡이. 자,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게 바로 톡이죠. 그래서 톡이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톡이가 뭔가요? 빗살무늬 톡이. 그러면 그 빗살무늬 톡이는 신석기 전체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이게 공식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나누면 신석기 시대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있겠죠. 그럼 전기 신석기가 있고 후기 신석기가 있겠죠. 자, 빗살무늬 톡이는 주로 후기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석기고요. 그 톡이고 그러면은 그 전에 빗살무늬 톡이가 나타나기 전에 여러 개의 톡이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빗살무늬 톡이 이전 톡이가 있고 빗살무늬 톡이가 있는 거예요. 빗살무늬 톡이 이전 톡이가 이른 민무늬 톡이. 자, 이른 민무늬 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덧무늬 톡이. 그 다음에 눌러 찍기문 톡이. 그리고 빗살무늬 톡이. 빗살무늬 톡이가 가장 대표적인 톡이죠. 빗살무늬 톡이. 자, 그래서 신석기 후기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톡이는 빗살무늬 톡인데 자, 보통 빗살무늬 톡이 우리 생긴 모양 여러분 23페이지 책을 보시면 빗살무늬 톡이의 생긴 모양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른 민무늬 톡이, 덧무늬 톡이, 빗살무늬 톡이 나와 있네요. 자, 이른 민무늬 톡이는 민무늬는 무늬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덧무늬 톡이는 표면에다가 말 그대로 흙을 덧붙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덧무늬 토기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알죠, 여러분? 바닥 뾰족. 그다음에 여기 빗살무늬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 그런데 빗살무늬 토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생겼죠. 바닥 뾰족. 자,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가 바닥 뾰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뾰족한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첨저형이 있고 평저형이 있어요. 자, 다시 빗살무늬 토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뾰족한 그런 빗살무늬 토기지만 빗살무늬 토기 중에서 그러면은 바닥이 평평한 것도 있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첨저형은 바닥 뾰족.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평저형은 바닥 평평.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라고 해서 모두 바닥이 삐죽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 알겠죠? 모두 바닥이 뾰족하기만 한 건 아니고 바닥이 평평한 빗살무늬 토기 있냐?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생긴 것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도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첨저형이 있고 평저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빗살무늬 토기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자, 이제 유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적. 자, 유적에서 제주 환경 고산리 유적이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 유적이랬죠. 그 다음에 양양 오산리, 그 다음에 부산 동삼동,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 봉산 치탐리, 그 다음에 한북 운기 굴포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운기 굴포리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요? 운기 굴포리. 자, 그런데 운기 굴포리의 서포항은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운기 굴포리 나오면 구석기, 운기 굴포리 서포항 나오면 신석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서포항이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운기 굴포리냐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질 수 있다. 운기 굴포리는 구석기, 운기 굴포리 서포항은 신석기.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운기 굴포리 하면 구석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뭐가 붙는지를 잘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자, 부산 동삼동과 서울 암사동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부산 동삼동은 패총. 자, 패총이라고 하는 건 조개 껍데기 무덤을 말하는 거죠. 자, 조개 먹고 버렸어. 쌓아뒀어. 한쪽에다가 조개 먹고 버렸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쭉 쌓아놓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무덤처럼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조개 먹은 그 조개 껍질만 있는 게 아니고 토기 조각, 짐승의 뼈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패총에서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료들이 많이 발견됐다.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패총 유적이 부산 동삼동 유적.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서울 암사동 유적. 이거는 서울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집터가 많이 발견됐어요. 집터, 움집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된 유적이 바로 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주거, 주거죠, 주거. 자, 주거. 자, 집은 주로 움집이라고 해요. 움집이라고 하는 건 움을 파고 들어갔다라고 해서 움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 파고 좀 들어갔어. 그러니까 요 움집의 특징은 반지하. 자, 거의 한 1m 정도 이렇게 땅 파고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움집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화덕이 있어요. 중앙에 화덕이 있다. 화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불을 피웠던 자리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화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움집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 본다라고 했을 때 움집의 바닥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거의 타원형에 가까워요. 바닥의 모양이 타원형이야. 원형이죠, 원형. 그래서 거의 타원형에 가깝다. 자, 이런 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석기 시대 움집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강가나 해안에. 자, 주로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강가나 해안에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움집 한번 보시면
자, 거기 신석기 시대 움집 터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을 덮었죠. 그리고 여기다 입구를 내고, 그러면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죠. 입구가 좁으니까 숙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반지하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약간 이렇게 원뿔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겉으로 나오는 모습은 약간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신석기 시대 움집이다. 움집 구조가 나와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원뿔처럼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은 그래서 강가나 해안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무덤. 무덤은 거의 토묘. 토묘라고 하는 건 토장이라고도 하고, 토묘는 그냥 흙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동침신전 앙화장이 있어요. 동침신전 앙화장.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동침신전 앙화장에서 여기서는 동. 이게 가장 핵심. 자, 동침신전 앙화장은 시신을 그냥 묻는데 이렇게 이제 흙으로 덮는 거죠, 대충.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시신의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르냐, 어느 쪽으로 놓냐, 동쪽으로 놓는다 그 말이에요. 자,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놓는 이유는 뭐냐면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돼요. 자,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농경을 위해서는 자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는 태양이 중요한데, 태양 숭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굳이 동쪽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거죠. 이런 걸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보통은 토묘인데 토묘, 토장인데 동침신전 앙화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도 한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조개더미, 아까 말했던 패총. 자,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패총 유적이 부산 동삼동 패총인데, 자, 그럼 여러분 조개 껍질을, 조개를 신석기 시대만 먹었을까요? 다른 시대도 먹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니들도 먹잖아. 조개는 당연히 지금도 먹죠. 자, 그러면 패총이 신석기에만 있을까요? 청동기, 철기도 있을까요? 있어.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부산 동삼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시대는 다른 데 유적이 있냐? 당연하죠. 그래서 패총이라는 건 시대별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이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건 부산 동삼동 유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패총은 신석기만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조개는 뭐 지금도 먹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패총 유적은 여기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제 활동으로 가볼까요? 경제. 자, 경제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석기를 전기 후기로 나누면 신석기 전반기에는 주로 구석기 시대와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냥, 채집, 어로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굳이 나누면 신석기 전기에는 사냥이나 채집이나 어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신석기 후기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신석기 후반기라 이 말이에요. 신석기 후반기 넘어가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나타나죠. 농경과 목축의 시작. 자,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인류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켰다고 했죠. 자, 인류 사회를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죠. 신석기 혁명. 자, 그러면 여기서 농경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자, 농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드디어 보통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냥 잡아먹거나 따먹거나 이런 걸 우리가 획득 경제라고, 그러니까 얻는다 이 말이죠, 자연에서.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길러먹는 거죠. 생산 경제. 그래서 생산 경제 시대가 시작된 게 바로 이 신석기 후반기. 자, 그러면 농사를 지었다고 했는데 뭘 지었냐? 농사를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았냐? 자, 이 당시의 농사는 조, 피, 수수. 조나 피나 수수나 이런 거를. 조나 피나 수수나. 저희 집에서 남편이 뭘 요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딴에는 이렇게 왜 장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깨 뿌리는 거 알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통깨 같은 거 뿌리잖아. 통깨라고 생각하고 집안에 있던 조를 거기다가 뿌린 거야. 생조를 익히지도 않았어. 근데 조가 여러분 뭔지 잘 모르죠? 되게 한
한 1~2mm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이 노란 잡곡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본 거야.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통깨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뭘 이렇게 묻혔는데, 남편이 뭘 요리를 한다고 막 하면서 통깨라고 이렇게 뿌렸는데 거기다가 조를 잔뜩 뿌린 거야. 익히지도 않은 조를. 그래가지고 내가 먹긴 먹었어. 성의가 있으니까 또 먹어주긴 해야 되잖아. 맛없다고 하면은 또 다시 안 할까 봐. 그래서 이제 맛있다고 해줘야 돼. 원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와이프가 뭐 하면은 다 맛있다고 해줘야 돼. 그래 앞으로 또 하니까 자꾸. 자, 그래서 이제 먹긴 먹었는데 왠지 그런 거 있죠. 생쌀을 씹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가지고 왠지 그런 잡곡들이 다 내 뱃속에서 막 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진짜 왠지 막 이걸 먹으면 배가 아플 것 같은 거야. 생쌀이니까, 그 곡식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어떻게 안 먹냐. 그래서 이제 다 꾸역꾸역 먹었지. 그 생조가 뿌려져 있는 뭐 무침 이런 거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조나 피나 수수는 그렇게 아주 조그만한 나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런 곡식이에요. 쌀보다 훨씬 좀 조그만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걸 길렀던 게 바로 농경. 여기서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건 쌀 아니라는 거. 자, 처음에 농경이 시작됐을 때는 아직 쌀, 벼농사 아니고 조나 피나 수수나 이런 거로 농사를 지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농사 지은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탄화된 잡곡이 발견됐어요. 탄화된 좁쌀. 여기서 좁쌀은 쌀 아니에요. 잡곡. 그래서 탄화된 잡곡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탄화된 그러니까 불에 살짝 그을린 좁쌀, 잡곡이란 뜻이고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곳이 봉산지탄리, 그 다음에 평양, 남경 이런 유적지예요. 평양, 남경. 자, 그래서 이런 유적지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농사를 지었구나. 하지만 쌀은 아직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농경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 농경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거기 보시면 농기구. 아까 우리 앞에서 농기구 얘기했죠? 이런 농기구들을 사용하게 됐구나라는 거. 자, 돌갱이, 돌삽, 돌보습 등으로 땅을 일구고 돌낫으로 수확하며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서 곡식을 갈아 먹었다. 갈돌, 갈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널찍한 바위에다가 이렇게 돌로 껍질을 벗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농기구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농사를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 시대에는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냐? 아니고 아직까지는 농경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서는 절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예전에 하던 게 뭐냐? 사냥, 채집, 어로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석기 때 사회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농사는 힘든 일이에요. 땅을 파고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고 이런 게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은 주로 누가 하냐면 아빠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가서 남자가 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농경에서는 생산력이 별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나는 아버지만 믿고 있다가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누구 따라다녀야 돼? 엄마를 따라다녀야지. 왜냐면 여자들이 뭐 채집을 하거나 어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상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요 신석기 시대 사회에는 누가 더 역할이 크냐? 엄마 역할이, 여자 역할이 훨씬 커서 하다못해 조각상을 만들 때도 주로 여성상을 만들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다. 목의 중심 사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게 바로 경제까지 한번 살펴봤고, 사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성 문암리 밭 유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 전까지 밭 유적지는 청동기 시대 밭 유적지가 가장 오래된 밭 유적지였는데 이 고성 문암리 유적이라고 하는 게 신석기 시대 밭 유적지가 처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도 이렇게 밭이 제대로 된 이렇게 다 정비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발견됐고요. 거기 보시면 동아시아 최초의 신석기 밭 유적지. 그게 바로 고성 문암리 유적지. 자, 그래서 경제.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경제에는 하나 더. 자, 경제에는 직조 활동도 있어요. 직조. 자, 직조라는 건 옷감을 짜는 활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시 수공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원시 수공업.
자, 말 그대로 옷감 짜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옷감을 짰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그물을 만들어 쓰는데 자, 그때 사용하던 도구가 뭐냐면 가락바퀴와 뼈바늘.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원시 수공업을 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락바퀴가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단추처럼 생기기도 하고 추처럼 생기기도 했잖아요. 자, 이거는 실 뽑는 도구예요. 실을 뽑는 도구. 자,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옷감을 만들고 옷이나 그물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주거 활동에서는, 주거 생활에서는 아까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해안에 주로 움집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사회. 자,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평등사회죠. 계급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평등사회. 자, 그리고 드디어 정착생활. 자, 농경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정착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착생활을 하면서, 자, 그러면 정착생활을 했다는 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자, 그럼 처음에 어떤 사람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사냐면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씨족사회가 먼저 형성돼요. 씨족사회가 형성되고요. 씨족사회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그냥 친척들끼리 같이 사는구나. 자, 그런데 씨족사회가 조계혼을 통해서 커지면 부족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씨족사회가 조계혼을 통해서 커지면 부족사회가 되죠. 자, 족외혼이라는 건 부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부족 내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족외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씨족이나 이 부족은 자기들의 활동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배타적인 경제활동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부족 영역 내에서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지 다른 부족의 영역으로 침범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씨족사회, 부족사회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 평등사회, 계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착생활을 하면서 씨족사회와 부족사회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활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도 예술활동이 있었던 것처럼 신석기 시대도 이런 여러 가지 예술활동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예술활동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신앙은 종교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자, 이 종교의 대표적인 애니미즘. 자, 애니미즘은 다른 말로 정령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다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 외경심, 경외심 이런 걸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해, 달, 산, 강, 나무, 돌 모든 것에 전부 다 영혼이 있다,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애니미즘. 자, 그 다음에 토테미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건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죠. 특정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이라든가 신으로 삼는 건데, 예를 들면 곰 부족, 호랑이 부족 같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샤먼이 무당이에요. 샤먼, 무당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 준다.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게 바로 샤먼, 무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신앙. 자, 그리고 예술은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든가 얼굴 모양 토제품, 얼굴 모양으로 생긴 토제품 또는 여인상,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것들. 조개 껍데기 가면. 자, 여기는 여러분 사진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볼까요? 자, 조개 껍데기 가면과 칠해거리라고 되어 있죠. 칠해거리는 장식품이란 뜻이에요. 장식품, 액세서리. 그 다음에 흙으로 빚은 얼굴상에서 얼굴 모양 토제품.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흙으로 빚은 여인상이라고 했는데 딱 봐도 여자인지 알겠죠? 가슴이나 엉덩이가 강조되고 허리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여자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신석기 시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중요하다. 모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개나 새 머리 모양 이런 토제품도 있고 여인상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한번 쫙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국가의 영성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청동기 시대. 자, 청동기 시대 먼저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청동기 시대는 BC 2000년경에서 BC 1500년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BC 2000년에서 BC 1500년이라고 하는 건 저 BC 2000년과 1500년 사이 어디쯤에서 청동기가 시작된 거예요. 청동기가 BC 2000년에서 BC 1500년 사이라는 게 아니고 요 사이 어디쯤에서 청동기가 시작돼서 철기 전까지 청동기일 거 아니에요. 철기가 BC 500년이니까 고한 1500년에서 2000년 사이가 아마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가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BC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사이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시대가 바뀌면 뭐부터? 도구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구. 자, 도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도구에서 가장 먼저 청동기. 자, 청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속이에요. 금속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져와서 불을 떼요. 세게. 자, 불을 떼면은 녹겠죠. 금속이니까. 그러면은 그 금속을 불에다 녹여서 틀에다가 부어. 그래서 그 틀을 떼내고 날카롭게 하면 그게 이제 청동기가 되는 거죠. 대장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금속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고요. 자, 그러면은 청동은 뭘로 만드냐? 청동은 뭘로 만드냐면은 구리나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서 만들어요. 구리, 주석, 아연을 섞어서 청동기를 만들고, 자, 그러면 이 청동기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 자, 그러면 청동기, 구리, 주석, 아연을 섞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에서 막 창조한 건 아니니까 어디서 왔냐? 자, 어디서 왔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요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청동기는 아연이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청동기는 아연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구리, 주석, 아연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요거는 중국식 청동기 아니고요. 자,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저기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전래된 거예요.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전래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아연이 들어있는 거 말고도 요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러 가지 동물 문양의 제품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물 문양이나 요 시베리아 지역의 동물 문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청동기에 중국의 청동기는 아연이 없다고 했고요. 우리나라 청동기는 아연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청동기가 중국에서 온 거 아니고 저기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자, 31페이지 보시면은 북방계통의 영향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31페이지에 북방계통의 영향. 자, 만주나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는 황하 유역의 은나라, 주나라 계통의 청동기나 몽골의 오르도스식 청동기와 형태가 다른
독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지금 이렇게 써 있죠. 만주나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는 우리나라 나오는 청동기는 자, 황하 유역의 은나라 주나라 계통의 청동기나 몽골의 오르도수식 청동기와 다르다. 즉, 자, 황하 유역의 은나라 주나라 몽골의 오르도수식은 다 중국식인데 이거랑 우리나라 청동기는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청동기는 독자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연이 합금된 점. 아까 말했죠. 아연이 들어있는 점이 중국식과 다른 점. 그 다음에 스키토시베리안 양식의 동물 문양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 북방 시베리아 양식과 우리나라 동물 문양, 어떤 그 무늬 같은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것들을 요 청동기로 만들 수가 있었고, 요거는 북방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방 계통의 영향이 중국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청동기로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어? 청동기로 만들 수 있는 건 요렇게 무기, 그 다음에 요렇게 장식품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청동기로 만들 수 없는 게 뭐냐면 농기구예요. 그래서 청동제 농기구는 제작되지 않는다.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청동기로 농기구는 안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청동기로 농기구를 왜 안 만들어? 왜 안 만드냐면 일단 청동기는 귀한 거예요. 왜냐면은 굴이나 주석이나 아연을 재료를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개 만들려면 재료 3가지 필요한데 그 3가지를 싹 모았어. 근데 이 재료를 그냥 무조건 섞는다고 청동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비율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아연이 합금되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요 청동에 아연을 집어넣는 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왜냐면은 청동기를 만들 때 이 아연 성분은 불을 높게 떼면 산화돼 버리거든요. 산화 알죠 여러분? 날아가 버리는, 기화돼 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동기에는 아연이 들어있어? 되게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라고 하는 건 만들기 어렵고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힘들고, 자, 그런 청동기로 농기구를 어떻게 만드냐. 자, 청동기를 가지고 농기구로 만들어서 밭이라도 한번 다 간다. 그리고 또 청동기가 철에 비해서는 좀 덜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아까운 걸 가지고 막 밭을 간다거나 농기구로 사용하면 마모돼 버리는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가 없다. 자,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만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로 농기구를 안 만들면 그러면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뭘로 사용했냐? 뭘로 사용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전에 쓰던 거 조금 개량해서 썼겠지. 그럼 예전에 쓰던 게 뭐겠어요? 예전은 신석기 시대니까 간석기를 썼겠지. 그래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그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는 뭘로 썼어? 그냥 간석기를 좀 개량해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청동기라고 하는 게 이런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거 만들 수 있지만 청동지 농기구 없다. 중국식과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동기만 쓰는 건 아니죠. 간석기도 써야 되죠. 그래서 간석기. 청동기 시대에도 석기 농기구 썼죠. 석기. 그래서 어떤 걸 썼냐?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간석기로는 반달돌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달돌칼, 그 다음에 홈자귀. 홈자귀는 다른 말로 돌자귀라고도 하거든요. 홈자귀. 그 다음에 바퀴, 날, 도끼. 바퀴, 날, 도끼.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자, 한 장 넘기시면 뒤에 사진 나오네요. 반달돌칼, 홈자귀, 바퀴, 날, 도끼.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네요. 간석검. 사진에도 나오죠. 간석검 또는 간돌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31페이지 보시면은 사진 나오죠. 이렇게 생긴 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칼 같은 거 있는데 요 칼 같은 요 모양이 간석검이거든요. 간석검은 주로 무덤 같은 데서 발견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이죠, 칼, 돌칼 말하자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반달 돌칼 한번 볼까요?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간석기라고 했는데 특히 얘는 농기구로 쓰인 거고요. 자, 그러면 반달 돌칼은 말 그대로 반달 모양으로 생겨서 얘는 어디다 쓰는 거냐? 추수용 농기구예요. 추수하는 데 쓰는 추수용 농기구. 그래서 반달 돌칼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토기. 자,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다르게 역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도 토기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자,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일단 초기에 나타난 토기는 덧띠 색인문 토기. 덧띠 색인문 토기. 덧띠 색인문 토기는 자, 요거는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약간 과도기적인 토기를 우리가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덧띠 색인문 토기라고 하는 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오는 딱 중간 단계쯤 된다. 자,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가 가장 일반적. 민무늬 토기. 자,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되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자, 민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무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긴. 자, 비쌀무늬 토기와의 차이점은 바닥이 평평하다는 거. 바닥이 평평하고 항아리처럼 생겼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덧띠 색인문 토기도 나와있고 뭐 민무늬 토기도 나와있고 한데, 자, 민무늬 토기는 이렇게 그냥 이것처럼 생긴 애도 있고 약간 화분처럼 이렇게 생긴 이렇게 널쩍한 것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민무늬 토기는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류가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부여 송곡리 토기라는 것도 있고 뭐 팽이 모양 토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토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다 무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다 민무늬 토기의 종류에 해당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사진에 송곡리형 토기랑 팽이형 토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송곡리형 토기랑 팽이형 토기는 이게 이제 다 민무늬 토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사실 여러분이 모양만 보고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이름만 이름이 그냥 그럴 거구나. 자, 그래서 민무늬 토기에 해당하는 토기 중에서 송곡리형 토기. 자, 송곡리형 토기도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토기냐? 민무늬 토기예요. 그래서 송곡리형 토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팽이형 토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토기는 전부 다 뭐냐? 다 민무늬 토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무늬 없으면 다 민무늬 토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종류에 해당하는구나. 자, 그래서 무늬 없는 이런 다양한 토기들. 자,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는 말 그대로 미송리에서만 발견되는 토기고요.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이 있어요.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게 바로 미송리식 토기. 자, 그리고 고조선의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주로 생긴 모양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미송리에서 주로 출토되고 미송리식 토기는 자,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는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은 평평하고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사진이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거죠. 일단 목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 손잡이가 달린 게 좀 특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다. 자, 그 다음에 붉은 간 토기는 말 그대로 토기를 굽기 전에 여기다가 표면에 뭘 발랐어요. 산화철 같은 거 좀 이렇게 색깔 나는 거 발라서 구워놓으니까 좀 이렇게 붉은색을 띠더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토기까지 자, 여러 가지 도구 한번 쭉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가시면은 청동기 시대 유적이 나오죠. 그래서 남한의 유적과
북한의 유적이 나오네요. 자, 여주 흔암리, 그 다음에 파주 덕은리, 부여 송곡리, 울산 검담리, 그 다음에 순천 대곡리, 그 다음에 강계 공귀리, 의주 미송리, 그 다음에 나진 초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부여 송곡리를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부여 송곡리가 굉장히 큰 유적이 발견됐거든요. 그 부여 송곡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발견된 유적지 중에서 가장 넓은 취락 마을 형태의 유적지가 부여 송곡리 유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거고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한참 지났어요. 이제 한 2000년대쯤 들어와서 여기에 그 유적지 중에 새로 발견된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춘천의 중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에다가 유원지를 만들려고 춘천 중도를 개발하던 중에 춘천 중도에서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엄청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이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원래 최대 유적지가 부여 송곡리 유적지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넓어요. 그래서 더 넓은 유적지가 발견된 게 춘천 중도 유적. 그런데 이제 아직은 여기다가 부여 송곡리가 더 중요하다고 표현한 건 제가 표현한 거는 아직 완전히 연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래 유원지 만들려고 파다가 발견된 거거든요. 그 유원지도 중단된 상태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뭘 만들려고 했냐면 레고랜드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레고 블럭. 그래가지고 레고랜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파다가 청동기 시대 유적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공식적으로 딱 연구된 거는 부여 송곡리가 제일 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토기까지. 자, 그러면 나머지 유적지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에 집자리 유적부터 나와 있죠. 자, 집자리 유적, 주거 유적. 청동기 시대 주거 유적은, 자, 청동기 시대 주거 유적은 똑같아요. 움집. 똑같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도 움집이고 신석기 시대도 움집이죠. 자, 움집.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차이점 뭐냐면 신석기 시대 움집에 비해서 이 움집은 땅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요. 아까는 거의 반지하라고 했죠. 1m쯤. 그런데 여기는 땅을 조금만 들어가서 자, 지상 가옥화되었다. 지상 가옥화됐다는 건 땅속으로 조금만 들어가고 지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땅을 조금만 파고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움집의 특징 중에서는 가운데 화덕 자리가 있었죠. 화덕은 한쪽 벽면으로 이사. 자, 화덕이 옮겨졌다는 얘기죠. 자, 화덕은 한쪽 벽면으로. 제가 벽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한쪽 구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구석으로 옮겨졌구나. 벽면은 그냥 구석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은 거의 직사각형에 해당하죠. 그래서 장방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방형이 뭐냐면 네모가 방형이에요. 장방형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청동기 시대 유적. 그러니까 땅 조금만 파고 들어가고요. 화덕은 한쪽 구석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 그리고 주춧돌도 있어요. 주춧돌이 또 세워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약간 이렇게 텐트처럼 만든 거. 앞에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 유적은 원뿔처럼 생겼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때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텐트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런 움집은 각 마을에도 여러 개의 크기가 존재해요. 말하자면 보통은 한 4-5명 정도 이렇게 가족이 사는 그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또 큰 그런 움집이 있고, 그럼 큰 움집 같은 경우는 뭐 공동 회의를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집터들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거. 자, 주거 유적이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마을 유적이죠. 취락 유적. 그래서 이런 취락 유적이 발견되고
자, 이런 취락 유적이 발견된 곳이 아까 부여 송곡리라든가 마을 유적, 부여 송곡리나 그 다음에 울주 검단리나 이런 지역이 이런 마을 유적이 발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을 유적에는 뭐가 있냐? 방어시설이 필요해요. 마을 유적에는 방어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어시설로는 목책. 목책은 나무 울타리 이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환호. 환호는 다른 말로 해자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 주변에 도랑을 판 거예요. 도랑. 물길. 그래가지고 마을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나무 울타리를 쳐놨으면 목책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을 유적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마을 유적지는 주로 어디 분포하냐? 자, 이런 마을 유적지 같은 경우는 구릉이나 야산에, 구릉이나 야산에 분포해요. 그러면은 구릉은 뭐냐? 언덕. 야산은 뭐냐? 산이죠. 야트막한. 그렇기 때문에 구릉이나 야산에 주로 이런 취락 유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이런 구릉이나 야산이 뭐가 좋냐? 자, 뒤에는 산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강이 있어서 내가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산임수. 그렇죠.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에도 주로 구릉이나 야산에 살다 보니까 배산임수의 취락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배산임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딱 배산임수. 그러면은 풍수지리설. 이렇게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의 배산임수는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없어요. 자, 배산임수인데 왜 풍수지리설이 아니냐? 왜냐하면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기에서야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때는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있지도 않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배산임수 취락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풍수지리설을 떠올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집 알아두시고, 자,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옮겨갔고 땅으로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지상 가옥화되었다. 특히 목책이나 환호, 그 다음에 구릉이나 야산 이런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덤. 자, 무덤은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이런 게 있죠. 전부 다 돌이죠? 특히 이 중에서 고인돌. 일단 고인돌은 종류가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종류. 자, 탁자식은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바둑판식은 다리가 짧아요. 이렇게. 다리가 아주 짧고. 개석식은 다리가 없어. 그냥 돌덩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종류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고인돌이고, 자, 우리나라 고인돌은 전 세계 고인돌의 약 40%가 우리나라에 다 분포하죠. 자,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자연유산과 합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자, 우리나라는 고인돌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 있어요. 전 세계 40%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 세계문화유산에 고인돌이 등재가 됐는데 어디냐? 위치가 따로따로거든요. 자, 어디냐면 고창, 강화, 화순. 고창과 강화, 화순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게 바로 고인돌. 자, 무덤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을 잠깐 볼까요? 34페이지 보시면은 자, 환호와 해자, 그 목책과 해자 유적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에
부여 송곡리 집터라고 해서 여러분 동그란 집터도 보이죠? 이게 뭐냐면 무조건 아까 청동기 시대의 집터가 네모네모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모. 하지만 네모가 아닌 유적지 중에서도 청동기 유적이 있어요. 얘는 왜 동그랗냐? 동그랄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청동기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부여 송곡리 유적에 이런 동그란 음집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네모만 청동기 건 아니고 동그란 유적 중에서도 청동기 시대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와 청동기 음집 비교 보시고, 그 다음에 무덤 보시면, 자, 무덤은 고인돌,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 돌널 무덤 이렇게 준비 이제 책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진도 한번 보세요. 바둑판식, 다리 짧은 거, 탁자식, 말 그대로 다리 길고 테이블처럼 생긴 거.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개석식 나와 있고요. 고인돌의 하부 구조가 거기 보시면 땅 파고 돌을 널빤지처럼 잘라가지고 넣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돌널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돌의 하부 구조가 돌널 무덤처럼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돌널 무덤이 딱 이렇게 생겼어. 고인돌의 하부 구조라고 하는 그 그림처럼 생겼어.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선돌이라고 해가지고 큰 돌을 딱 세워놓고 이거를 숭배하는, 이렇게 막 우리 전 세계 곳곳에 가도 막 이런 거 유적지 있지 않아요? 막 거인, 석상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큰 돌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거나 석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런 문화들이 청동기 시대 문화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주로 이제 이런 문화들도 등장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로 가봅시다. 경제. 자, 경제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경제.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농경이 훨씬 더 발전을 했는데, 이 당시의 농사는 조, 보리, 콩, 벼. 자, 드디어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자,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요. 벼농사 지은 걸 그러면 뭘 보고 할 수 있냐? 탄화미가 발견됐어요. 탄화미. 그래서 부여 송곡리, 여주 흔암리. 여기서는 탄화미. 불에 살짝 그을린 쌀. 탄화미. 그래서 경제에서는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농경이 훨씬 더 발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사가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지만, 청동기 시대는 농사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도 먹고 살 수 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힘든 일은 누가 하죠? 아빠가 하죠.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는 수확이 너무 조금이어가지고 아빠가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왜냐면 농사 지으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빠 힘이 어떻게 됐냐? 세졌겠지. 그래서 자, 청동기 시대부터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중심이 되냐? 남자, 남성 중심. 그래서 이런 걸 가부장적 사회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사회 모습. 자, 사회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죠. 자, 농경이 발전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여러분,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는 거 먹고 남아. 자, 그럼 남으면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 내 거 재산이 되는 거야. 사유재산이 생기죠. 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남아요. 그럼 남으면 그거 내 거다. 사유재산. 자, 그러면 사유재산이 생기면 쟤는 재산이 많고 나는 조금이야. 그렇게 나눠지겠죠? 우리가 이런 걸 빈부격차라고 하죠. 빈부격차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기면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계급 발생. 자, 드디어 계급이 생긴다.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게 된 어떤 과정?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계급이 발생했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자, 나머지 봅시다. 사회적으로는 드디어 평등은 끝나고 이제 계급이 생겼고, 그리고 선민사상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뜻인데, 자, 만약에 A 부족이 B 부족을 점령을 해서 나라를 넓혔어요. 부족을 넓혔죠. 그렇게 되면 A 부족은 자랑스럽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조상을 하늘에 연결하려는 그런 성향이 커지죠. 그래서 야, 우리 조상은 누군지 알아? 우리 조상은 하늘이야 이러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하늘과 연결하는 걸 선민사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장국가가 등장을 하고, 이 군장국가에서는 재정일치의 모습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급 발생, 그 다음에 선민사상, 그 다음에 군장국가, 재정일치, 자,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 사회까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6페이지 보시면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서 계급 발생, 그 다음에 주로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이 분화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선민사상의 발생, 군장의 출현, 재정일치 사회, 자,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변화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술은 여러분 사진으로 볼까요? 예술에서는 주술적 의미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인형 같은 걸 만들기도 하죠. 거기 보시면 토우, 흙으로 빚은 짐승이나 사람 모양의 토우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위 그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바위에 그림을 새겨놨어요. 그런 걸 바위 그림이라고 하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위 그림, 그래서 국보로 지정된 바위 그림은 울주, 방구대, 암각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자, 국보 285호로 지정되어 있고, 고래나 물고기나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뭐 가축을 사육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딱 보더라도 이거 무슨 그림이다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사실적 표현의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자, 그 다음에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자, 두 개만 좀 진하게 표시한 이유는 이 두 개가 가장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과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자,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은 여러분 사진에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동심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네모거나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적 표현, 추상적 표현,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 울주,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는 사실적 표현, 딱 보면 이거 고래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이건 뭐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개 겹쳐 놓은 건 태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양 숭배도 좀 나타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로는 바로 이 바위 그림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청동기까지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 철기 갑시다.